손자병법의 제8편인 구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군주의 명령 중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명령도 있지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명령도 있다. 이는 임금의 명령도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냉병기 시대 정보의 전달 속도는 느렸습니다. 전장의 상황은 급변했고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보다 현장에서 임기응변을 발휘하는 것이 더 큰 기회를 거머쥘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기응변에 능한 장군의 덕목을 나타낸 구절인데 여기 이 구절을 충실히 이행하여 엄청난 전공을 세우고도 억울하게 처형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등해. 단 10,000명으로 촉을 멸망시킨 등해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등해는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장군이며 자는 사제로 의양군 극양현 사람입니다. 등해의 배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연암에서 송아지를 길렀습니다. 12세에는 홀어머니를 따라 영천에 이르렀습니다. 등해는 진식이 지은 비문인 글은 세상의 모범이며 실천은 선비의 규칙이다. 라는 글귀를 보고 감동해서 자신의 이름을 등범, 자는 사칙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문중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후에 등해로 개명합니다. 지형을 살피고 그림을 그리면서 군사작전에 적합한지를 연구하기를 좋아했으나 말더듬이어서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조심스럽고 야심이 있었던 등해는 열심히 공부했으며 이후 상계리로 조그만 지역의 향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등해는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사마이를 만나 상서령이 되었습니다. 등해가 사마이를 만났던 시기, 위나라는 오와 전쟁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등해는 지역 군량 창고의 상황을 살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후 수춘을 시찰하던 등해는 운하를 통해 물을 끌어들일 구상을 하고 제하론을 지어 사마이에게 바쳤습니다. 사마이는 이 제안을 받아보고 매우 흡족해했으며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운하가 완성된 후 점차 수해가 줄어들었고 많은 군량을 비축해 갔습니다. 또한 수로를 이용해 군사들과 식량을 보내기가 편리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위나라와 오나라의 군사력의 격차는 점차 커지게 됩니다. 등해는 위나라 4대 황제 조모가 등극한 후 방성정후에 봉해졌습니다. 251년에는 조정에 글을 올려 남흉노의 세력을 둘로 나누어 그들의 힘을 약하게 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255년 광구검이 문흥과 함께 반사마씨 봉기를 일으키자 당시 연주자사였던 등해는 군사 만여 명을 이끌고 낙가성을 점거하여 문음을 유인했습니다. 문음은 자신의 군사가 더 많다고 여기고 낙가성으로 쳐들어왔으나 이미 사마사의 대군이 당도에 있었기에 끝내 패주했습니다. 등해는 문음을 끝까지 추격하여 오나라로 달아나게 했습니다. 반사마씨 봉기가 진압된 후 공로를 인정받아 안서장군을 대행하고 방성향후가 되었습니다. 249년 촉한의 강유가 북벌을 추진합니다. 국산에 성을 쌓고 구왕과 이음에게 지키게 하자 등해는 곽해의 지시대로 성 부근의 물줄기를 끊어 성 안에 촉군이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유는 요하를 보내 등해를 상대하게 하고 자신은 조성을 공격하려 했으나 이를 눈치챈 등해가 먼저 조성에 도착해 강유가 이끈 촉군을 무찔렀습니다. 등해는 능동적으로 상황에 따른 기발한 전략을 제안하고 실행했습니다. 조성의 포위를 방지해 강유를 퇴각시킨 현명한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위나라 군대가 항상 유리한 위치에서 전투를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공으로 토구 장군으로 임명되고 관내 후에 봉해졌습니다. 255년 강유가 왕경을 대패시키고 적도를 포위하자 재빨리 적도로 이동하여 포위가 풀어지게 한 공으로 안서장군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유가 다시 쳐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등해는 방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가 얼마 후 쳐들어온 강유를 상대로 당곡에서 승리했습니다. 위나라 조정에서는 등해를 등으로 봉하고 진서장군으로 승진시키고 도동농우제 군사를 겸하게 했습니다. 이후 강유는 257년과 262년에도 쳐들어왔으나 등해의 방어를 뚫지 못했습니다. 등해는 이렇게 관중에서 강유의 북벌을 상대하며 번번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등해 본인 말대로 등해를 만난 것이 강유의 불운이었습니다.
등해가 없었다면 강유의 북벌이 성공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수차례 북벌을 추진한 강유는 지속적으로 성과 없이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유는 위나라의 영토를 빼앗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병력과 물자를 계속 소진시켰습니다. 그 결과 촉한의 국력은 나날이 쇠락해갑니다. 결국 강유의 지속적인 북벌은 촉한 정권의 약화와 분열을 불러일으키며 결국 촉한의 종말을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263년) 당시 정서장군이었던 등해는 사마소가 총나라를 정벌하려는 계획에 찬성하지 않았으나 정벌이 확정된 후 결국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벌군은 3군으로 나누어 공격했으며 총사령관은 종해였습니다. 등해는 천수태수 왕기, 농서태수 견홍, 금성태수 양은 등을 거느리고 정면에서 3만의 병력을 이끌고 강유를 공격했습니다. 제갈서 역시 3만의 병력을 이끌고 강유의 퇴로를 끊었습니다. 등해가 강유를 격파하고 종해도 강유를 추격하며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강유는 제갈서가 조금 굼뜬 것을 눈치채고 절묘하게 세 부대 사이로 빠져나가 요하, 장익 등의 부대와 합류해 검각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주력 10만을 이끌고 있는 종해가 한중에서 출발 후 검각에서 강유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진군하지 못하자 등해는 총나라의 후방을 위협하여 강유군을 물리고 종해의 진군 통로를 열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갈서와 함께 은평길을 통해 성도를 직접 위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에 종해는 그다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종해는 기본적으로 성공 확률이 희박한 기습적인 기만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등해가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을 때 그는 이 움직임이 위험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현대에도 통과하기 매우 어려운 300km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길도 없던 삼국시대에 돌파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기 어려운 생각임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등의 이런 대담한 아이디어는 결국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제갈서 역시 등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종해에게로 가 등해는 홀로 은평길로 나아가 사람이 다니지 않는 험준한 지역 300km를 거쳐 강유에 도착했습니다. 강유를 지키던 총나라의 장수 마막은 지역만 믿고 방심하다가 위군이 나타나자 즉각 항복하였습니다. 제갈첨이 면죽관에서 완강하게 저항했으나 등해는 장수들을 독려하여 면죽관을 점령하고 제갈첨 부자와 장준 등을 죽였습니다. 사실 마막이 항복해 결과론적으로 성공한 전략이지만 자칫 전부대를 몰살시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전략이었습니다. 등해는 왜 이렇게 엄청난 모험을 벌였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유와 숱하게 대적해온 등해는 촉에 관한한 최고 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촉 내부의 분열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막이 어이없게 항복한 이유도 등해의 사전 공작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실패하면 자신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등해는 전형적인 흑수저 신화 인물입니다. 실패 시 패전을 구실로 자신이 평생을 걸쳐 이룬 것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등해가 강유로 들어왔을 때 과연 몇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었을까요? 기록상 등해는 처음에 출정 시 3만의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등해가 은평길을 돌파해 강유에 이르렀을 때는 군세가 확연히 줄게 됩니다. 등해는 매우 어려운 경로를 택했습니다. 절벽을 기어올라 길도 없는 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험로를 돌파합니다. 이렇게 갖은 고생을 하면서 강유에 이르렀을 때 그의 군대는 고작 10,000명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등해는 험준한 산길인 은평길을 몰래 빠져나와 촉을 기습해 멸망시켰는데 그때 군세가 고작 10,000명이었다는 소리입니다. 3만 중 2만은 낙오하고 오직 10,000명의 병력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 10,000명은 오랜 시간 전장을 누빈 베테랑들이었으며 엘리트 중 엘리트였습니다. 등해는 이 10,000명의 병력을 독려해 결국 면죽관까지 뚫은 이후 곧바로 성도로 진격합니다. 등해가 성도로 진군하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유선은 초주의 건의를 받아들여 자신의 몸을 묻고 등해의 진영으로 찾아가 항복했습니다. 이로써 총나라는 멸망했으며 조정에서는 등해를 태위로 삼고 시급 2만 호를 내렸습니다. 등해는 장사들을 조사하여 약탈하는 것이 없게 하고
항복하는 자를 받아들이고 구업을 회복하게 하였으므로 성도의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사마소에게 글을 올려 유선을 우대하고 오나라를 정벌할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사마소가 선뜻 받아들이지 않자 재차 글을 올려 오나라를 정벌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등에는 자신의 전공을 뽐내고 촉한의 사대부들에게 자신의 관대함을 잠옷 자랑하였으며 자신을 강유의 위에 두며 오만함을 드러내 사대부들의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249년) 고령과 병환을 핑계로 일선에서 물러나 숨죽이고 있던 사마이는 고평릉 사변을 일으켜 조상 일족을 척살하고 정권을 잡습니다. 251년 사마이가 죽자 맏아들 사마사가 직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사마사도 255년 진중에서 요절하며 동생 사마소가 뒤를 이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사마소는 야심 가득한 인물이었으나 그의 재능은 형 사마사만 못했습니다. 일련의 정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며 내부 반발이 거세졌으며 특히 260년 황제 조모를 시해하는 사건을 주도하며 사마소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높아져 갑니다. 결국 위나라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사마소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시기 촉한의 강유는 지속적으로 국경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고 사마소가 군대를 보낼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이때 사마소의 생각은 전쟁에 이기는 것은 크게 중요치 않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내 갈등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마소의 이런 속사정은 모른 채 등의 마음은 촉의 멸망 이후 벅차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독단으로 결정을 합니다. 사마소의 동의를 얻기 전에 그는 유성과 다른 촉한의 관리들을 보호하며 우대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점령지에서의 상벌과 농공행상은 고대 세계에서 권력을 현실화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마소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분명 매우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장의 병사를 달래기 위해 잠시 분을 삭히며 등의 독단적인 행동을 묵인합니다. 등의 독단은 사마소의 묵인에 의해 더 가속화됩니다. 전장에서의 흥분이 이러한 상황을 조장했으며 결국 그는 사마소에게 오로 군대를 보내서 연이은 오나라 정복까지 제안합니다. 비록 현장에서의 등의 생각이 옳았을지라도 이것은 사마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손자병법 구변, 전장에서의 임기응변이 등의 죽음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사마소가 군대를 일으킨 제1차적인 목적은 조씨 위나라 정권에서 사마 가문의 입지 강화를 위한 것이지 오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의 편지는 위나라의 1인자가 되려는 사마소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사마소의 등해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종해 또한 등해에게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종해가 사마소로부터 상을 받았을지라도 등해가 촉 정벌의 스포트라이트를 모두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이는 종효의 아들로서 금수저 출신인 종해의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종해는 등해를 질투해서 부하장수 위관, 호열 등과 함께 사마소에게 등해가 반역을 꾀한다는 모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종해는 등해의 편지를 훔쳐내서 서체를 모방해 불손한 내용으로 날조해 보냈습니다. 사마소의 의심은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날조된 편지라는 증거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등해를 의심하게 된 사마소는 264년 1월 등해를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종해는 위관을 보내 등해를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등해는 잠을 자다가 새벽녘에 아들 등충과 함께 위관의 군사들에게 체포되어 함거에 갇혔습니다. 종해가 강유와 함께 반란을 일으키려다 발각되어 죽자 등해의 부하들은 함거를 부수고 등해를 구출했습니다. 위관은 촉 정벌의 공을 독차지하려 했고 자신이 종해와 함께 등해를 모함한 것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호군 전속을 보내 등해 부자를 살해했습니다. 원래 전속은 강유에 왔을 때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들지 않았기 때문에 등해가 죽이려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달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위관은 전속에게 옛일을 서력할 수 있다고 부추겨 끝내 등해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등해는 사마이의 눈에 들어 외정, 내정 통틀어 삼국지 후반기 최고의 공업을 쌓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자기 관리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의 부족으로 숙청되고 말았던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등해가 숙청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마소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정말로 삼국 통일의 강렬한 의지보다는 국내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등해의 놀라운 전략과 분전으로 촉은 결국 멸망했지만 등해는 딱 거기에서 멈췄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등해의 독단입니다. 촉을 정벌 후 한껏 고무된 등해는 자신의 전공을 뽐냈으며 사마소에게 오정벌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의 상소를 올립니다. 애초에 사마소가 촉 정벌군을 종해, 등해, 제갈서의 3군으로 나눈 것은 반란에 민감한 사마소의 신중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등해는 사마소의 성격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마소가 이미 한 차례 등해의 상소를 거절했지만 등해는 재차 춘추를 인용하며 장수는 국가에 이익을 줄 수 있을 경우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모함을 받을 만한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고난 성실함과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흙수저 성공 신화를 세운 등해. 그러나 과도한 성취 욕구와 오만한 성격으로 원한을 사게 됐으며 그로 인해 최후가 아쉬웠던 명장 등의 이야기였습니다.